아침의 빛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한만수의 하루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베갯머리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보는 일. 사진 속 여인은 언제나 같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짙은 눈썹, 온화한 인매,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도 고스란히 살아있는 듯 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이었다. 한평생을 함께했지만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은 사람. 만수는 이불을 걷으며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문질렀다. 에구, 늙었다, 늙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디선가 들려올 것 같은 목소리를 기다렸다. 여보, 아침밥 차려놨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오지 않았다. 그가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이젠 끓이지도 않네. 그냥 물에 밥이나 말아야지. 냄비를 여니 안에는 전날 먹다 남은 미역국이 있었다. 3일째 같은 냄비였다. 그는 그릇에 조금 덜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띠 소리가 울리자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예전엔 이 소리만 들려도. 정희가 냉큼 달려와 문을 열곤 했다. 여보, 손 대요. 내가 할게요. 이젠 그 손길도 그 목소리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밥숟가락을 들었다. 식은 밥은 입안에서 모래처럼 흩어졌다. 삼키는 일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그는 억지로 두어 숟가락을 삼켰다. 먹긴 먹어야지, 그래야 버티지. 그는 밥상을 치우며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뛰어갔다. 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혼잣말했다. 저 애들도 언젠간 알겠지. 누군가를 잊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저예요. 들어가요? 들어와라. 아들은 습관처럼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다. 아직도 이렇게 두셨어요? 엄마 물건들 그대로네. 만수는 대답 대신 찻잔을 닦았다. 손때가 많이 묻은 하얀 잔, 금색 테두리가 살짝 벗겨진 그 잔은 정희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다. 이젠 좀 비워요. 아버지답게 살아야죠. 이게 다 내 하루야. 이거 치우면 난 뭐로 살겠니? 그런다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알아.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냄새라도 남겨놔야지. 당신 엄마는 이 집 냄새가 자기 인생이라고 했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답답했다. 그래도 아버지, 정리해야죠. 이게 다 먼지예요. 그는 거실 구석으로 다가갔다. 그곳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테이프가 노랗게 바래고 모서리는 눌려 있었다. 상자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남수식품. 이건 뭐예요? 정희가 남기고 간 거야. 마지막으로 나한테 건넸지. 안 열어봤어요? 열지 말랬어. 나중에 꼭 열어보세요, 여보, 그랬지. 아들은 잠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게 벌써 3년 전이라면서요. 이젠 열어봐야죠. 엄마도 원할 거예요. 만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그때가 아니야. 아들은 결국 상자를 비닐봉투에 넣었다. 이건 제가 버릴게요. 언제까지 미련만 남길 거예요. 만수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무언가가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좀 새 출발하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이 되었다. 집 안은 더 조용했다. 그는 불을 끄지 못했다. 방 안의 그림자가 더 커 보였다.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마다 아내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아요. 그는 숨을 멈췄다. 눈을 떴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냉장고 위에 자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불을 켰다. 불빛 아래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아요. 그는 사진 앞에 섰다. 정희의 미소가 여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정희야, 너야? 내가 지금 나한테 한 거야?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찻잔 위로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그 잔을 손끝으로 닦았다. 그리고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내일 찾아올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아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왠지 알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는 사진 앞에 앉아 끝내 잠이 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그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일어났다. 눈은 거의 붙이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피부에 닿는 바람은 매섭게 차가웠지만 그는 그 느낌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정희야, 오늘은 왜 그랬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정말 내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미친 걸까?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천천히 커졌다. 그는 찻잔 2개를 꺼냈다. 자신도 모르게 언제나처럼 2개였다. 아직 버리지 못했어. 이젠 혼자 마셔야 하는데 말이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목소리는 달랐다. 조급하고 떨리고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막으려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꿈이겠지. 꿈이라도 좋지.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찜찜했다. 오전 내내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도 글자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TV를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선 아내의 입술이 움직이는 장면만 계속 재생됐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아요. 그는 이불을 덮은 채 낮잠을 청했다. 언제 잠이 든 건지 모르게 눈이 감겼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길 위에 서 있었다. 사방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의 아내 정희였다. 그녀는 여전히 젊었다. 그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여보,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는 물었다. 그게 뭐야? 그 상자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안에 내 마음이 들어 있어요. 마음? 그렇죠. 그거 버리면 나도 사라져요. 그는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아내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다. 그는 소리쳤다. 정희야, 잠깐만.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번쩍하며 깨어났다. 이불 위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숨을 몰아쉬며 벽시계를 봤다.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신문을 들었다. 하지만 활자는 읽히지 않았다. 신문 한 켠에 실린 기사 제목 하나만 눈에 들어왔다. 유사 건강식품 사기 피해 잇따라. 그는 손을 멈췄다. 사진 속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남수식품. 그는 신문을 움켜쥐었다. 그 글자가 어제 본 상자와 같았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번호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남수식품은 몇 년 전에 폐업했다는 말만 들었다. 그럼 정희는 왜 그걸 남긴 거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후가 되자 그는 아내의 낡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영수증, 처방전, 그리고 구겨진 쪽지 하나가 나왔다. 남수식품 상담 예약 정의. 날짜는 3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정희야, 내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속삭였다. 그거 버리지 말라던 이유가 이거였나? 밤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사진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그 앞에 앉았다. 정희야, 내가 상자 찾아올게. 그래서 너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낼게.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듯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 내일 갈게. 기다려줘. 그때였다.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아요. 그 안에 나 있어요. 그는 눈을 번쩍 떴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바로 옆에서.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희야, 정말 너야? 그러나 대답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에 섰다.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내일 그 상자 찾아올게.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정희는 다시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햇살이 퍼지지 못하고 마치 얇은 천 뒤에 가려진 듯 했다. 한만수는 커튼을 젖히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좀 다르네. 정희가 날 부르는 날인가 봐. 그는 찬장을 열어 낡은 재킷을 꺼냈다.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아 몇 번을 쓱쓱 문질러야 했다. 이 옷을 입은 건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상자. 그게 그냥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집을 나서자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골목의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며 마른 잎을 떨궜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무겁게 땅을 밟았다.
바닥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길 모퉁이에 다다르자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명일 재활용센터. 그곳이었다. 전날 아들이 버린 봉투가 향했을 곳.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쪽에서는 기계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름 냄새와 새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를 쳐다봤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어제 밤에 들어온 상자 하나요. 작은 통조림 상자 같은 건데 혹시. 남자는 웃었다. 그거 찾기 힘들어요. 하루에 몇백 개가 들어오는데요. 혹시 라벨에 남수식품이라고 적힌 게 있나요?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남수식품이요? 그거 벌써 문 닫은 회사 아니에요? 그래요. 오래전에 망했죠. 하지만 그 상자엔 제 아내가 남긴 게 있어요. 꼭 찾아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찾아보시죠. 저쪽 구역이에요. 그는 더미 속으로 들어갔다.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색이 바랜 라벨들, 찢어진 종이, 묵은 먼지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흙 냄새가 났다. 그는 상자 하나하나를 열며 손으로 뒤졌다. 한참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남자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정이야,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찾을게. 기다려. 그때 더미 속에서 낡은 포장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먼지를 털자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다. 남수식품. 그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건 상자가 아니라 찢어진 포장지 조각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손에 쥐었다. 그 조각을 들고 나오는 그의 손엔 피가 배어 있었다. 손끝이 갈라져 있었다. 남자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그 정도면 찾은 거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조각이에요. 정의는 나한테 그거 버리지 말라 했어요. 조각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는 밖으로 나왔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았다. 손안에 종이 조각을 바라봤다. 남수식품, 그게 뭐였을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정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시절에도 늘 무언가를 조사하곤 했다. 여보, 이거 봐요. 요즘 건강즙이 유행인데 이건 괜찮을까? 그런 거 믿지 마. TV에 나오는 건 다 광고야.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당신도 요즘 기침 심하잖아요. 그는 그 대화를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다. 그래, 그때부터였구나.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품의 이름이 남수식품이었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돌려 그 가게가 있던 곳으로 향했다. 한때 붐비던 시장 골목은 이젠 절반이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가게 문 앞엔 거미줄이 엉켜 있었고 간판은 녹이 슬어 글자가 희미했다. 남수식품.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낡은 유리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이며 열렸다.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진열대 위엔 오래된 포장 상자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누구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낯익은 얼굴이었다. 순옥 씨?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만수 씨 오랜만이네요. 여기 웬일이세요? 정희가 남기고 간 게 여기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는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이거 여기 제품이었죠? 순옥은 잠시 그 조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희 씨가 여기 자주 오셨죠. 건강즙을 사가곤 했어요. 근데 알고 계셨어요? 뭘요? 그 제품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처럼 혈압약 드시는 분에겐 안 맞았거든요. 그는 숨을 삼켰다. 그럼 정희는 알고 있었나요?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조사했어요. 당신 몰래. 그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럼 그 상자엔 아마 그 결과가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한 거겠죠. 그는 벽에 기대었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가게 안엔 아직도 아내의 향이 남아있는 듯 했다. 된장 냄새, 미숫가루 냄새, 그리고 미묘한 꽃향기. 그는 눈을 감았다. 정희야. 너는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그 상자. 끝까지 찾을게. 그는 다시 밖으로 나섰다. 흐린 하늘 사이로 잠시 햇빛 한 줄기가 비쳤다. 그 빛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여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하지만 하루가 멈춘 것 같았다. 한만수는 여전히 남수식품이라는 간판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건물 녹슨문 그리고 폐점 안내문 위로 달라붙은 종이 한 장. 임시 폐업 중. 문의는 아래 번호로. 잉크가 번져 번호의 절반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그를 향해 길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순옥 씨 저예요. 한만수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순옥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 만수지. 이렇게 먼 곳을 어쩐 일이세요? 정희가 남긴 게 여기 있을지도 몰라서요. 정희 씨가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 가게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순옥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본 건 없어요. 하지만 정희 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순옥아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이 주소를 남편한테 꼭 전해줘. 그녀는 낡은 메모지 하나를 건넸다. 부산 5동 공장 창고 2층. 그 글씨는 정희의 필체였다.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었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또박또박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정희가 마지막으로 쓴 글씨네요. 그래요. 그날 이후 그분은 병원에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소식 들었죠. 공기 중에 먼지가 햇살을 타고 흩날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켠이 서서히 타들어갔다. 그녀가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 병실의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차가웠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있잖아요. 혹시 내가 없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약속해요. 내가 남겨둔 건 버리지 말아요. 그게 뭐길래 그래?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땐 내가 옆에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농담으로만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가슴을 찔렀다. 만수는 순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그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걸었다. 걸음이 느리지만 마음은 조급했다. 거리는 낡은 상점들과 빛바랜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공장 창고 2층이라는 글씨뿐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허물어져가는 벽돌 건물,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다. 바닥엔 오래된 박스들과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문틈으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빛은 거의 없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은 삐걱거렸다. 그는 손잡이를 꼭 쥐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다. 2층 구석 낡은 책상 위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상자. 그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올렸다. 상자엔 여전히 남수식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그의 손끝 아래로 느껴지는 촉감은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다. 뚜껑이 열리자 안엔 작은 서류 봉투 하나와 노트 한 권, 그리고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위엔 글씨가 있었다. 여보에게. 그의 숨이 멎었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엔 편지와 함께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수술비 납부 정의. 날짜는 그가 수술 받았던 날이었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여보, 당신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나는 매일 같은 기도를 했어요. 당신이 꼭 나아야 한다고, 내 자리까지 오래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당신 몰래 내 치료비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내가 조금 덜 살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하루라도 더 웃으면 그걸로 돼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는 계속됐다. 여보, 내가 남수식품에 찾아간 건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 약이 당신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했어요. 그 상자는 그 증거예요. 혹시라도 나 없이 당신이 다시 그 약을 먹을까봐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보,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난 이미 그곳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아직도 당신 곁에 있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버리지 마요, 여보. 나도 당신도. 그는 편지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희야, 내가 나를 살린 거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편지 위에 내려앉았다. 글씨가 반짝였다. 마치 그녀의 손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는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희야, 이제 알겠어. 내가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이제 조금은 웃어도 되겠지?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리며 낮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래요, 여보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질 무렵 한만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주머니 속엔 상자가 있었다. 가볍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상자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어제까지는 텅 빈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따뜻한 숨결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섰다. 손에 든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정희야, 나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안도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 틀을 어루만졌다. 나 이제 알겠어. 그 상자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나한테 버리지 말라 했는지. 그는 웃었다. 눈가에 남은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당신이 나를 살린 거였구나. 당신은 떠난 게 아니라 나한테 남은 거였어. 그는 상자에서 편지를 꺼내어 품에 안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꿈이 시작됐다. 그는 다시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아까와는 달리 길은 밝았다. 안개는 옅었고 공기엔 향기가 섞여 있었다. 익숙한 냄새였다. 정희가 늘 쓰던 비누향, 그가 좋아하던 된장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다. 이번엔 확실히 보였다. 그녀였다. 정희. 하얀 옷에 옅은 분홍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숨을 멈췄다. 정희야. 그녀는 웃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는 다가가 손을 뻗었다. 이번엔 손끝이 닿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손을 꼭 잡았다. 보고 싶었어. 나도요. 왜 그 상자 얘길 그렇게 했어?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죠. 약속? 그래요. 그 상자를 버리면 당신이 나를 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잊을 리가 있나? 나는 매일 당신 사진 보고 살았어. 그럼 됐어요.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그 상자 버려도 돼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뭐라고? 이제 다 알았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래도 이제 놓아줘요, 여보. 그래야 당신도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늘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그 웃음 사이로 나도 같이 웃을 거예요. 그는 울음을 삼켰다. 정희야, 나는 아직 못 보낼 것 같아. 그녀는 그의 손을 감쌌다. 여보, 사랑이란 건 붙잡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는 한 나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매일 숨 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은 내 안에 있지.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쓸었다. 이제 편히 자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정희야, 가지 말아줘. 하지만 안개가 다시 퍼졌다.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테이블 위엔 상자가 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정희야, 이젠 됐어. 이제 정말 고마워. 그는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을게. 대신 당신이 웃던 나를 기억할게. 그는 미소 지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입가엔 아주 잔잔한 웃음이 머물렀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한만수는 이불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오랜만에 꿈에서 깼다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돌리자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는 지저귀고 골목 끝에선 빵 배달 오토바이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문득 웃었다. 정희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너는 거기서도 아침을 맞고 있겠지. 그는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찻잔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제 이 잔은 버려도 되겠지?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그래도 이건 남겨두자. 그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다. 김이 피어오르며 창가를 부드럽게 감쌌다. 햇살이 김 사이로 부서졌다. 그는 그 빛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조금은 따뜻하네. 그는 마당으로 나왔다. 잔디 사이엔 봄의 기운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못한 새싹들이 흙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바라봤다. 이거 봐, 정희야. 내가 좋아하던 꽃씨가 드디어 올라왔어. 손끝으로 흙을 살짝 쓸어내며 그는 웃었다. 지난 겨울엔 얼음장 같았던 이 땅이 이젠 부드럽게 손끝에 닿았다. 그는 속삭였다. 역시 봄은 돌아오는 거구나.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선가 들리는 비둘기 울음소리, 그 속에서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보, 이제 울지 말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 편지가 들어있던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엔 깔끔히 접힌 편지와 병원 영수증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펼쳐 놓았다. 이제 내가 남긴 것들도 햇빛 좀 쐬어야지. 편지의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엔 정희의 손끝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참 부지런했지,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 걱정만 하다 갔네. 그는 편지를 2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머릿속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흘러들었다. 둘이 처음 만났던 봄날의 공원, 함께 걷던 시장 골목의 냄새, 밤마다 TV를 보며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 당신은 나한테 늘 봄이었어. 그는 작게 웃었다. 시계가 똑딱이며 초를 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정희가 떠난 뒤 멈춰 있던 시계가 언제부턴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제야 시간이 흐르네. 그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있었다. 결혼식 날의 웃음, 첫 여행지의 햇살, 작은 아이를 품에 안은 정희의 미소. 정말 많이 웃었지. 그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가가 젖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앨범을 덮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따뜻함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당신 덕분에 하루가 조금씩 예뻐지고 있어. 그날 저녁 그는 모처럼 창문을 활짝 열었다. 공기 속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밥 짓는 냄새,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꽃향기. 그는 식탁에 앉아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당신 목까지 먹을게.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은 이상하리만큼 잘 넘어갔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창가엔 노을빛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아내의 모습을 본 듯했다. 미소 짓는 얼굴, 살짝 고개를 갸웃하던 눈매. 그래요, 여보.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조금씩 살아볼게. 밤이 찾아왔다. 그는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진 속 미소만이 은은히 빛났다. 그는 속삭였다. 정희야, 너의 봄이 내 안에 피었어. 눈을 감자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보 고마워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맙지. 그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그녀가 다녀간 것처럼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속삭였다. 여보, 그거 버리지 말라던 말 이제 알겠어. 그건 사랑이었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의 방 안엔 여전히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자요, 여보.